반갑습니다. 유공간 세종 인류학 세미나 오늘은 무지배와 자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클리포드 기어츠의 극장국가 느가라입니다. 이 극장국가, 저희가 이번 시즌으로 우리 주제를 잡은 게 무지배와 자율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율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내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맞닿아 있는 질문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율을 하면 자유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를 떠올리면 보통 복종이나 아니면 강제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보통 자유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뭔가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면 엄마로부터 자유, 가방인 거로부터 자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부터 자유,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거, 다른 걸 꿈꾸는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한계로 느끼고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미지를 자유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편견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인상이 저한테는 좀 있는데요. 저는 이 극장국가 느가라를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자유의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지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봤거든요. 여태까지 지배라고 하면 보통 아주 강력한 권력이 강제로 무엇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엘리트들이 시민들이 모아놓은, 국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통 아주 강력한 권력의 이미지를 봤는데 이 극장국가 느가라의 이 느가라라는 인도네시아의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던 좀 작은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는 왕이 있는데 왕이 굉장히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상명하복해야 되는 위치고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발리의 왕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왕이라는 인상이 아주 강했어요. 극장국가 느가라가 위치한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이었는데요. 그 발리에 대해서 네, 그 발리는 저희가 신혼여행 가는 관광지로 좀 유명한데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 중에 그 자바라고 하는 섬 옆에 있는 또 작은 섬이에요. 여기는 지리적으로는 적도 바로 아래에 있어가지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는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섬의 북쪽으로 아웅산이라고 하는 활화산이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극장국가 느가라가 위치한 곳은 주로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벼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들은 한 14세기 때 자와로부터 건너왔던 마자파이시라고 하는 왕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부터 자기들이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요. 한 약 1000년 정도 이런 느가라라고 하는 작은 왕국들이 밀집해 있던 이런 국가를 가지고 있다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독립했던 그런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쓰신 클리포드 기어츠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을 연구를 하신 거네요. 근데 이 클리포드 기어츠 선생님은 1926년에 태어나셔서 200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학부 때는 좀 신기하게 영문학하고 철학을 전공을 하시다가 하버드에서 인류학을 연구하시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때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서 현지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 이후에 1960년대에는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1970년대부터 돌아가시기까지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저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리포드 기어츠 선생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인류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치중하는 과학적인 연구를 주로 했다면 이 클리포드 기어츠 선생님께서는 각 문화의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신 해석 인류학의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셨어요. 이 발리에서 이 느가라라는 국가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발리의 정치적인 상부구조는 느가라로 볼 수가 있고요. 왕과 귀족들 그리고 귀족의 그 관계, 직계, 이 후손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보통 의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권력 체계와 위계를 굉장히 철저한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일반 평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벤사라는 경제적인 집단체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또 정치 체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권력이라고 하면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체제나 아니면 중세 봉건이나 일본 봉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토를 왕이 나누어 주어서 권력이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로 보통 많이 보이는데 이 지역은 너무 신기하게 중앙부의 느가라에서는 굉장히 권력이 집중된 상태로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경제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권력이 아니라 의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대사에서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굉장히 여러 극을 가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런 정치 체제가 마치 오늘날의 조합처럼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기어츠가 이야기한 개념으로는 다원적 집합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다원적 집합주의가 이 극장 국가가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래서 다원적인 것이고 중심이 여러 개인 그 시스템들이 안 몰려 돌아가지만 이게 또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데 그게 의례라는 것이고 그 의례가 극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느가라라는 국가 체계는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데사라는 것은 경제 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데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자르라는 것이 있고 수박, 그 다음에 꼬막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입니까? 다른 인도네시아 말. 인도네시아 언어를 굉장히 꼬막살, 수박, 빵땅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렇죠. 대사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급진행. 반자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반자르의 목적 자체가 원래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혹은 뭐 도덕적으로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치안이라든가 결혼, 뭐 이혼, 중요한 데네. 뭐 재산 이런 통치 활동을 반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 권력을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이 반자르 때문에 되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수박인데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벼농사를 짓는데 그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수리 시설을 수박이라는 그 발리라는 섬이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네. 그 산에서, 크기가 네, 네. 다른 수직적 계단식. 구석이 네, 계단식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계단식으로 되어 네. 있는데 이 상부부터 하부까지 계속 농사를 짓는 시기가 분명히 달랐을 네, 텐데 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수박이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물기를 열 때 의뢰가 필요한데 그 의뢰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뻐막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뻐막산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집단이고 그리고 사제들이 이 물기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체계들이 서로 불가침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없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대사의 구조가 그렇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농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농활못이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계단식으로 됐으니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거기서 재래를 지내고 또 물을 관리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할 경우에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게 굴러가야지 결혼도 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비가 그렇죠. 왔을 때 네. 얼마나 잘 이거를 배분을 하느냐. 네. 그래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안 되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네요. 지금 이 공동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반장에도 속해 있고 네, 수박에도 맞아요. 속해 있고 네, 뻥학산. 그리고 뻥학산에도 속해 있는데 네. 한 뻥학산에 굉장히 다른 여러 개의 반자르와 그다음에 여러 개의 수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한 반자르 안에 또 다른 수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각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권력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거나 다른 네. 없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금 관리하는 게 대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반자리에서 관리를 해줄 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 농사 짓는 동안에 수박에게 계속 관리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의뢰 반드시 있어야 이 농사를 시작하고 그 중간 단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9단계 정도의 재래를 거쳐야 수학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뻐박산의 지위를 계속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선택도 할 수 있겠죠. 또 도망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반자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지역의 그 관습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실제로 싸웠다고도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짱돌을 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송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이 아니라 지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권력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불가침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정하고 거기가 그 물이 있든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조건, 그다음에 자연의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나가야 되나요? 나가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이 느가라라는 곳에서 그리고 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범의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이 모범의 이미지가 보통 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신이 우주의 질서를 현현한 신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는 혹은 뭐 그것을 형상화하려는 그 상징자로서의 왕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신은 자연이고 자연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발리의 정치의 지배의 작품 방식이면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왕과 사제의 관계, 그리고 왕과 물질의 관계, 그리고 왕과 왕 자신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왕이 다른 그런 지배체제, 다른 권력 구조에서 보이는 왕과 얼마나 다른지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사제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세미나에서 말씀해주신 풀떼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중세에 본 건 영주와 기사 그런 관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철저한 계약 관계 내가 어떤 보수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명령권을 이입하거나 권한을 주거나 그렇게 맺어진 관계이거나 오늘날에도 직장 내에서 상사와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내가 그 상사의 능력 때문에 아니면 조직의 어떤 규칙이나 해야 될 의무 때문에 서로 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상사의 인격에 감화돼서 관계를 맺거나 그러는데 여기 발리 왕과 사제 관계는 정말 재밌게도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모범의 관계로 엮였다. 그때 모범이라는 게 뭐냐
발리에서는 왕이 시바신을 모범으로 해서 왕이 자신을 활성화해요. 그리고 왕을 모범으로 해서 신하가 자신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모범으로 해서 사회가 활성화하고, 사회가 모범으로 해서 개인이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개인이 결국 활성화하는 거는 최종에 신이라는 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하와 왕 관계도 내가 너를 모시지만, 나는 너를 모범의 일부로 모시지만 왕으로 모시는 거다. 내가 너를 모시는 거다. 그 신을 나에게 그 신을 하는 양상으로서 군주를 모시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어려운, 생각할수록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달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해줬는데, 야, 왕이 종의 표현인 것 같다. 여기서는 어떤 종의 이미지가 왕이 그대로 표현한 것 같다. 그럼 밑에서 신하들은 그 종의 이미지에 따라 자기를 그 종의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구현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왕 개차라든가 왕 개별성, 왕의 인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모범, 그런 이미지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이 아주 멋진 황소를 그리고 했다면 신하는 그 황소를 그려내기 위해서 왕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모범의 개념이 모범과 관계를 맺어서 군주와 신하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지금 현대의 개념에서는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뭐 시시하게 돈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권력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어떤 모범적인 관계, 그것도 신을 중심으로 한 모범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배와 복종, 자유와 자율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배가 모범이 되면 복종은 자율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모범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 지배와 자율의 의미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수함과 탁월함을 자신의 형상으로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을 따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왕을 섬기고, 그리고 밑에는 사제를 섬기고, 뭐 이런 마음은 굉장히 모범을 내 안에 내면화하려는 자신의 결정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왕의 또 다른 이미지인 왕과 물질과의 관계. 보통 권력하면 재산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책이 보면 극장국가 느가라인데 그 제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면, 극장국가라는 게 퍼포먼스 있잖아요. 여기서의 놀라운 거는 스펙타클, 화려함, 그다음에 엄청난 플렉스. 카드 플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 쓰고 이 극장이라는 게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국가고, 그 국가의 그 핵심이 또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초 얘기한 그 자유와 자율의 의미랑 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놀랍게 이제 당연히 이제 수학도 하고 세금도 걷기도 했지만, 수학도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까 그 뻐막산이나 여기서 그 공동체 규율을 문화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잉여가 없다. 왜 잉여가 없냐?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과일 사고, 꽃 사고, 재래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 뭐 퍼포먼스를 하느라고 다 소진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는 건데, 첫 번째 이 부의 핵심이 잉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전제국가들이 그 잉여가 남는 것 때문에, 벼농사 때문에 이제 전제국가로 넘어가는데, 그 잉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소진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걸로 보면 되고, 그래서 그 왕이 보통 이 재래가 뭐가 있었냐면, 뭐 서구인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왕의 장례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치를 뭐 이를 뽑는 거나 각종 그 의례에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재래가 행해지는데, 규모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돈도 엄청 들고, 거기에 이제 돈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다 투입이 되잖아요. 5만 명이
5만 명인데 당시에 그 발리 국가가 한 100만 명인 걸로 추산이 되면 한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관람객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 그 행위로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극장 국가 느가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 국가와 의뢰의 관계는 국가가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건데 의뢰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등장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 의뢰를 관장하는 그 왕은 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국가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의뢰를 행사하는 거의 사제에 가까울 정도로 왜 사제냐고 보면 우주 전체로 보면 우주 전체의 중심에서 보면 그 왕이 그러니까 그 전체 이 지금 발리 국가의 사람들의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그 신심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중심점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물질적이다, 상징적인 존재라고 나오기도 하고 왕 자체가 개별적인 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별적인 존재, 왕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왕은 전체 어지럽고 밖에서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회전하는 그 곳에서의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요한 중심. 고요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30초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고요하게 초점도 네. 없이. 멍해야 돼요. 멍하면 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엄청난 수련이 진짜 실제로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성물로 일종의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개별 존재로서 잘나고 뭐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주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성물의 하나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로 뭐 비커밍 이러면서 그 발리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발리인으로 되듯이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물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으로. 근데 의뢰를 통해서 그러면 발리인이 되듯이 점점 의뢰를 통해서 그쵸. 더 왕이 되고 더 모범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신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 모범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주의 모범이 되는 거죠. 우주의 모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모범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범 택시, 모범 음식점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모범 택시에 해당하는 뭐 몇 년 동안 그 기사를 무사고를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우주의 모범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주적 차원의 모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왕도 개별 성물 중에 하나라면 사실은 보통 일반 국민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 개체성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중에서 우리는 우주의 하나에 있는 것으로서 그 왕이 있었던 그 궁전 아까 말씀하신 왕, 그 궁전은 정방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왕이 있는 위치도 정해져 있고 그 왕이 그러니까 왕궁의 위치도 정해져 있고 왕궁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역할로 보면 그 중에 왕이 있는 그 제례를 지내는 곳도 정해져 있는데 밖에는 무수히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스펙타클이 있는 가운데 더 놀라운 거잖아요. 밖에 엄청 시끄럽고 꽹과리에 온갖 화려한 색깔들로 넘쳐나는 그곳에 아주 우주의 중심에 한다는 게 마치 그 우주의 중심에서 있는 곳에서 그 이제 고요한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제례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왕과 물질의 관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의 중심까지 이야기했는데 소유 관계에서 모범이 된다는 게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게 내 소유권이 어딨어, 그쵸?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 수호의 개념. 이 발리의 왕이 물질과 관계가 수호의 개념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 자체에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뭐 장부에 올릴 만한 소유권이 어딨어. 그러나 다 수호하고 다 갖다 쓰는 거지. 근데 그런 개념을 해서 물질 관계를 이렇게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 없으니까 일단 점심 때도 다 내려놓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